자, 먼저 민주당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날짜 이제 48일입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 갈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위 10%, 하위 20%그 통보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밝힌 의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 비명계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례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좀 재밌는 게 국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주는 유일하게 상 하나가 있습니다. 의정대상이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 2, 3회 모두 의정대상을 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네. 저하고 다른 한 의원. 절대로 자객 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그러나 이는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이런 상황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 후배 정치인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비명계 의원들의 셀프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하위 20% 안에 들어서 이른바 컷오프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발표된 일테면 알려진 명단으로는 하위 10%에 든 사람이 박용진, 윤영찬, 그리고 박영순, 김한정 의원이고요. 하위 20%에 들어간 사람이 김영주 전 부의장 그리고 이제 송갑석 의원인데요. 김영주 전 부의장이 지금 탈당을 했고 예. 나머지 의원들이 이 결과가 부당하다. 왜 조금 많이 얘기하는 비명 행사. 그러니까는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살을 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아까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일하게 3회 연속 의정 대상을 받은 사람인데 예. 내가 하위 20%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재선 현역인데 내가 10%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순전히 어떤 비명계에 가해진 불이익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혁신을 얘기하면서 가죽을 벗기는 고통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왜 하필 비명계 가죽만 벗기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들이 누구나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이 자리. 자, 이때 기자들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박용진 의원처럼 공천 학살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기자들한테 혹시 한마디라도 더 할지. 그런데 더 주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논란의, 이 분란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정작 이 이재명 대표는 등장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다 불만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싸우지 마시라고. 다 비 오고 다친다고. 누구누구 말하는지나 이런 의원님들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오니까 기자들은 정청래 왔다. 정청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느 회사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얘기를 했어요, 또. 네, 어제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두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이 확산 중인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오는 3일 창당하는 이제 비례연합 정당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와 공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넘는 이 의원 총회에서 10여 명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근데 전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현 지도부 중에서 하위 10%나 20%에 속한다는 의원들보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이제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한두 명의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누가 봐도 이들은 현 지도부에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지 않냐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표출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막 이제 앞에서 얘기하려고 준비 다 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리를 지키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간에 일어서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냐라며 고성의 항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대표도 안 왔는데 최고위원이라도 듣고 있어야지. 수석 최고위원이 왜 그냥 떠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송권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왜 안 왔을까요? 대표는 결석하고 2인자는 조퇴를 해버렸죠. 아하. 대표가 결석을 했는데 결석을 한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있었을까? 그걸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9시에 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 그 주재를 했어요. 그다음에 10시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1시에 같은 바로 옆에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린 것은 결국은 비명계 어제 15명이 발언을 했다는데 거기에 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멍석을 안 깔아준 거죠. 만약에 멍석을 깔아주면은 본인에게 상당한 비판이 아마 직접적으로 했을 겁니다.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과 달라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차피 자기가 공천이 안 되면 할 말 다 하죠. 이선 퇴진론하고 다 나왔을 텐데 그걸 다 감안을 해서 멍석을 깔아주지 않은 건데 그 이유는 설득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하면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하고. 근데 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목표가 있어요. 비명계는 다 쳐낸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공천 작업이.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멍석을 가서 깔아주면은 이게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또 핵심 쟁점이 돼버리면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마이 웨이 본인의 길을 간다. 그 뜻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운이 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땡이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러한 그 의지를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웨이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난번 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때 이 최소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한 29표 나왔다고 언론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위 20%가 31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거의 29명 정도가 28명에서 한 29명 정도가 비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보다 일단 이 소위 말하는 그 지난번 가결표를 던졌던 이 당내의 수박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웨이를 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사실은 어제 그 의원총회가요 열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어제 합의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를 어떻게 이룬지를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열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의원총회는 누가 주도합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요. 그럼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공천과 관련 당내 분란이 의원총회에서 폭발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의제를 거기에만 딱 국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자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 원칙 없는 공천에 상당한 지금 반감을 갖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이죠. 실제 어제 그 이 비명계 의원들이 한 15명 발언하고 난 뒤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번 818실에 밀실 뭐 공천 논란이 있을 때 그 명단에 공교롭게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져 있어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부 내의 이러한 그 일종의 균열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당내의 갈등의 또 다른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필모 의원도 그러고 보니 그렇죠. 지금 뭐 개인 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금 사퇴를 했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 반발에 동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옮겨붙는 아하.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거기까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당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난 몰라요, 안 할래. 뭐 이런 분들도 혹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조차도.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안 오니까 기자들도 궁금했겠죠. 이재명 대표가 왜 왔는지, 왜 안 왔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대변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내대변인한테. 근데 원내대변인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원내대변인도 모른대요. 양은경 기자, 혹시 어제 뭐 이재명 대표 워낙 재판 많이 받으시니까 혹시 재판 일정이 있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재판 일정이고 그래서 당 의사 일정 자체가 이 재판 일정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많은데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재판 일정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습니다. 고정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만 화요일, 금요일 이제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격주로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묶인 사건들 그걸 진행하는데 어제는 사실 수요일이어서 원래 재판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재판 때문에 빠질 일은 없었는데 아마도 이 대표 속마음으로는 저 재판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내가 왜 안 나온다 굳이 핑계댈 필요 없이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의원총회 물론 이런 그 불만들 공천에 대한 불만들은 어느 선거 때나 공천 시즌 되면 다 있어요. 뭐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지금 뭐 이명수 의원 뭐 지금 뭐 탈락 거의 확실시 되는 분들이 막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의원총회를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본인이 막 앞에서 성토를 해도 왜 제가 떨어집니까 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다른 의원들이 좀 그만합시다 이제 자 회의 진행해요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성토하는데 그걸 말릴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빠져나갔고 왜 빠져나갔냐고 욕까지 먹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원로들이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경고를 원로들이 한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결국 폭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을 바로잡아라라고 먼저 나섰습니다. 김 총리와 만난 민주당 원로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민주당 원로들이 여의도에서 만나서 당 내홍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회동 후에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 두 전 총리의 고민이 깊다면서 더 나가면 수습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낙연 전 대표 나갔을 때만 해도 이 전직 총리들 만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독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직 총리도 가만히 안 있네요. 그렇죠. 전직 총리 두 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할 수 없지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냐? 그럼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그 누구냐? 지금 이해찬 전 총리도 계시잖아요. 아하.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후기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전직 총리 두 사람 못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전직 총리 있잖아. 당 대표 있잖아. 그럼 그분 모시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이 두 전직 총리의 이런 그 반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당내의 비명 친문계의 반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전직 총리가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 지금 현재 이 새로운 미래의 대표 이하고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 교감을 해왔던 사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내의 분란이 일종의 뭐랄까요 분당 수준의 사태로 번질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바깥에는 새로운 하나의 구심력으로서의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새로운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양쪽의 세력의 하나의 정치적 가교 역할을 두 전직 총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평산마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명문정당 이야기하면서 당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쓴소리도 있지 않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용단을 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주류의 헌신과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사항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지켜만 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가 좋아요, 이재명 사당화 좋아요만 눌러서는 안 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치중진담이 아니라 수중진담. 손으로 이렇게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게 좀 진정한 속내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예. 예. 움직일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비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은 물론 지금 원로들까지 지금 나서서 왜냐면요, 이 원로들이라는 분들이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주 의원 공천 탈락됐을 때, 그러니까 탈락은 아니지만 하위 이 통보 받았을 때 전화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 당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전직 총리들도 지금 그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납득할 수 없는 공천 기준이었느냐? 요거 한번 따져보죠. 이건 물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주장입니다. 그걸 전제로 TV조선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진짜로 그 정성평가, 정량평가할 때 숫자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나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낫다 싶은데요. 예. 지금 기준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 숫자.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의정 활동의 본질이잖아요. 법안 내용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법안 숫자하고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 일단 발의한 법안 숫자는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쳐요. 0.5선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근데 지금 하위 10%, 20%에 들어간 의원들 보시면은 박영주 의원이 82개, 그리고 이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 100개가 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석률 같은 경우에 본회의 출석률은 이재명 대표 자체도 이제 86%로 아주 낮지는 않은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인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 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야말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로만 봤을 때도 이게 과연 공정한 컷오프 기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정량평가는 딱 저렇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성평가가 있죠. 정성평가는 아주 좀 추상적입니다. 당의 기여도 이런 것이죠. 그거는 수치로 할 수가 없어서 정성평가에서 많은 이 낮은 점수를 줘서 저렇게 속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량평가에도 일종의 마사지라고 할까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요? 뭐냐 하면은 그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관여했던 업체들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경기도팀. 물론 실체는 불분명해요. 예,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한 4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업체가
성남시장 때 용역을 줬던 업체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 중에서도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게 지역활동 수행평가 이게 가장 배점이 높다고 하는데 예. 이 여론조사를 당원 절반 그리고 일반 국민 절반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량평가에도 정청평가 외 정량평가에도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됐다는 그런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돌출이 되면은 점차 더 반발이 확산되겠죠. 지금 TV조선에서 저런 저 통계를 내고 제시를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더욱더 납득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됩니다. 조직적으로 되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이미 저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찾아갔을 때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은 좀 용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친명 쪽을 이제 겨냥을 한 건데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 대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공천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정도까지가 나왔으니까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이 지금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얼마 안 갔어.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조직화돼서 어떤 행동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행동에 집단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금 그 시간이 되나요, 지금? 지금 이제 거의 공천이 목표가 뭔지 지금 거의 드러났잖아요.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비슷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공천 학살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천에 완전히 그 낙천되기 전에 낙천된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당장 뭐 당 안에서 이선퇴진론 아니면은 불출마론 이재명 불출마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당 밖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참고로 저희 TV조선에서 말씀드린 저 숫자가 다는 아니에요. 저런 항목도 같이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알 수 있는 게 참석률, 출석률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더니 저런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뭐 이 숫자 비교해 보니까 또 그것 말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아니 그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재판 단일이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거든요. 하위 1%예요. 이분 뭐 그렇잖아요. 입법 성과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맨날 법정 가느라고.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총선 지면 진짜 말짱 도루묵인데 그러면 총선 승리라는 그 큰 목표 안에 본인의 그치 문제도 종속돼 있는 거예요. 자, 직감 빼고 한동훈, 진중권, 이철희 다 비중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명모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명모닝. 옛날에 문모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박지원 그 당시 의원이 그 문 대통령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거의 매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 보면 거의 명모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 수비수가 헛발질로 자신에게 지금 그러니까 공을 패스한 꼴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잣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정량적인 이 결과로 이 지금 이 다른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변할 또 이 논리는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 정당의 대표가 사실 의정활동보다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지금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역대 그 다른 정당들의 그 일종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그 정량적인 평가로 봤을 때 지금 하위
이 평가에 들어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 의원이 하위 평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저는 또 하나 숨겨진 정치적 코드가 있다고 보는데, 예? 김영주 그러니까 지금 의원은 상당히 죽기 쉬웠잖아요. 예. 결국은 이 김영주 의원의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인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내포하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질문은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에게 이 통보가 되는 그 과정,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자, 공천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공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전화를 했다는 분이. 근데 제가 왜 떨어졌는데 왜 10% 이럽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명백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요.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평가위원회에서 받은 게 명단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점수가 책정된 것까지? 그건 안 받았습니다. 점수하고 총점하고 총점의 그 등수 있잖아요. 그거만 받아요. 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 뒤늦게 논란이 되자 기준은 있다,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저 왜 점수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데요. 그럼 누가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백 지금 공관위원장은 원래 그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죠. 정치학과 교수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아마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필모 비례대표 의원도 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필모 비례대표 의원도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KBS 기자 출신이죠. 예. 방송 기자 하다가 비례대표로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퇴를 한 이유가 뚜렷이 밝히지 않는데 아마 이 여론조사 그 비명을 배제한 비명을 배제한 여론조사 때문 아닌가. 그럼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석이 나와요. 언론 보도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 모든 공천을 그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명백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본인은 이렇게 뒤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앞에 나서서 통보를 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죠. 저번에도 보면은 양산에 갔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명문 정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틀 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손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인종적 파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역할 분담이 아닌가.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배드캅, 나쁜 역할을 맡는 굿캅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예.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사천, 밀실 공천 그 한 단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